자, 첫 번째 단어는 그런 거. 오늘은 두 단어를 나가야 돼서요. 자, 뒤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시간 되면 풀고요. 아니면 숙제를 해오셔야 되고요. 넘어가시면 58페이지 갑니다. 자, 58페이지는 그림과 강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조금 편하지는 않아. 자, 여러분들 아까 대류권의 특징이 기상현상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 기상현상에 대해서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배웁니다. 자, 기상현상은 눈, 비 오는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만드는 건 구름이고요. 구름이 생기는 과정과 그 구름이 생기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구름과 강수. 자, 결국은 자, 눈과 비가 오는 기상현상이 일어나려면 공기 중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되겠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구는 이렇게 육지도 있지만 바다도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태양에서 오는 햇빛을 물이 흡수해요. 흡열 반응하잖아요. 흡수해서 물이 증발합니다. 증발해서 수증기가 생겨. 그 수증기가 대류하는 공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아 추워. 그래서 물방울들이 생기고 그 물방울들이 집단을 이뤄서 구름을 만들고요. 구름이 떠다니면서 물방울들이 커지면 더 이상 떠 있을 수 없어서 무거워서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걸 우리가 기상현상이 발생했어. 그래서 비가 오면 중력에 의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죠. 이걸 우리가 물의 순환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물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기상현상이 생기는데 나의 첫 번째 호기심. 그러면 이 공기 중에는 수증기를 무한정 포함할 수 있니? 지구가 점점 뜨거워진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바닷물이 증발해서 다 없어지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니?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요? 라고 하면 사실은 이 공기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정해져 있어. 뭐에 따라? 뭐에 따라? 똑같은 이 공기 안에 수증기량을 포함할 수 있는 양이 정해지는데요. 기준이 있어요. 뭐에 따라? 온도에 따라. 됐어. 공기가 찬 공기에 수증기를 많이 포함할까요? 뜨거운 공기에 많이 포함할까요? 뜨거운 공기일수록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늘어납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요. 여기에 이렇게 그래프 하나 그려봐 드릴게요. 자, 이 그래프에서 여기가 기온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공기를 무한정 그릴 수 없으니까 요만큼 다시 말해 공기 1kg당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에요. 그래서 공기 1kg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기 1kg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요. 똑같이 공기 1kg이라도 그 기온의 온도가 0도야, 10도야, 20도야 이거에 따라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다 달라서 그거를 측정해서 그래서 찍어서 선으로 예쁘게 연결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 공기에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을 포화 상태다. 그래서 이걸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이제 이 그래프 가지고 노셔야 되는데 마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용해도 그래프와 같은 느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잘라서 요렇게 점을 좀 찍어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점이 있다고 칠까요? 이런 식으로 A, B, C, D, E, F 뭐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그래서 점을 선생님이 6개 찍어드렸어요. 6개의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요. A점은 10도에서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양을 최대한 포함하고 있는 상태. 멋진 말.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인 그래프 또 있죠. C도 포화예요. F도 포화예요. 납득합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함할 수 있는 양만큼 꽉 채워서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불러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D는 보이세요? D는 사실은 30도니까 수증기를 이따시만큼 포함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게 100g이라고 칠 거예요. 수증기 100g 가지고 있네. 자, 얘는 20g이라고 칠 거고 얘는 10g이라고 칠 겁니다. 이런 느낌이야. 자, 30도에서는 수증기를 100만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D는 100이 아니고 20만 가지고 있네. 덜 가지고 있는 상태. 그걸 우리가 불포화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꽉 채운 상태는 포화 상태, 덜 채운 상태는 포화가 아니다. 그래서 아닐 불자 써가지고 불포화 상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에는 2 보이니? 2는 어떤 상태야? 2는요, 20도예요. 20도에서는 수증기 20g 가지고 있어야 정상인데 100 가지고 있네? 얘뼈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밥을 너무 많이 먹고 과식한다 그러죠? 똑같습니다. 얘는 수증기를 과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 과포화 상태.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공기 중에서는요, 온도에 따라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되어 있는 양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과포화. 딱 그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포화. 그거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면 불포화라고 우리는 명명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기 A, B, C, D, E, F 6개 점이 있네요. 자, 얘네들의 상태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A는 포화 상태야. B는 불러. B 과포화, C 포화, D 불포화, E 과포화, F 이렇게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얘네들의 현재 온도가 몇 도인지 읽어주셔야 돼요. 자, A 현재 온도요. 10도입니다. 쭉 읽어요. B요. B 10도요. C 20도. D 30도. E 20도. F 30도입니다. 다 알고 계신 거 맞죠? 나중에 헛소리 하면 뒤진다. 자, 그랬을 때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수증기량 얘기해 주세요. 자, A는 현재 수증기량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10g. B는요? 20. C는요? 20. D는요? 20. E는요? 100이요. F는요? 100이요. 됐어? 이만큼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됐어? 이 정도는 읽겠죠? 자, 그랬을 때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현재 D라고 하는 불포화 상태예요. 제가 포화가 될 수 있는 방법 2가지. 그렇죠. 온도를 낮추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추거나 높여서 포화가 되는 순간의 온도를 우리는 D에 뭐라고 할까요? 온도를 변화시켜서 포화가 되는 순간의 온도 그걸 이 아이의 이슬점이라고 부릅니다. 되겠습니까? 온도를 낮추거나 높여서 포화가 되게 하는 그 순간의 온도를 우리는 그 지점의 이슬점이라고 하는데요. 자, A 보셨어요? A 이슬점 몇 도? 10도죠. 지금 현재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온도가 이슬점인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A의 이슬점 10도네. 자, B 불러줘야 돼. B 얘는 어때야 되니?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온도를 높이거나 낮췄을 때 포화가 되는 순간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B의 이슬점 몇 도입니까? 20. C요? 20. D요? 20. E요? 30. F요? 30. 네, 이렇습니다.
이게 각각의 점에 있을 점이라는 아이들입니다. 되겠어? 근데요, 있을 점을 보니까 선생님 얘네들 같아요. 왜일까요? 이제부터 사고요. 안 들려? 같은 같은 물질? A, B, C, D, E, F가 다 같은 물질 물입니다. 수증기 가지고 있는 양이 같은. 그쵸. 보시면 B하고 C하고 B하고 C하고 D만 있을 점이 같고요. 그래서 다른 애들하고는 다른데 도대체 얘네 셋은 왜 있을 점이 같을까?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정확하게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있을 점을 결정하는 건 그 아이가 수증기를 얼마 가지고 있냐 이게 결정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B도 C도 D도 그래서 가지고 있는 수증기가 20g으로 같기 때문에 있을 점이 다 20도인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있을 점이 같다는 얘기는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 줄게요. 여기에 있지 않은 또 다른 아이가 있다. 걔도 수증기를 20 가지고 있다. 그럼 걔도 있을 점이 몇 도여야 돼? 20도여야 돼. 맞아? 그러면 거꾸로요. 어떤 아이의 있을 점이 10도예요? 뭘 알려줄까요? 어떤 아이의 있을 점이 10도입니다. 뭘 알려줄까요? 있을 점이 10도란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10g이라는 뜻이죠. 어떤 아이의 있을 점이 30도래요. 무슨 말일까요?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100g이라는 뜻입니다. 되겠어? 있을 점을 알려주면 그걸 통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얼마인지를 예측하는 값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몇 g인지를 알려주는 게 있을 점이다. 됐죠? 자, 근데 선생님 있을 점이요. A는 10인데 이 새끼들은 20으로 더 크래요? 오케이. 자, B, C, D의 있을 점은 20도인데요. E하고 F의 있을 점은 같으니까 수증기량이 같겠죠? 네, 그래요. 같아요. 근데 더 커요. 자, 수증기 있을 점의 크기는 뭘 얘기합니까? 있을 점이 더 높대요, 낮대요. 이거 뭐가 결정할까요?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요. 있을 점이 10도인 건 수증기 10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있을 점이 30이라는 건 수증기 100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있을 점이 높다는 얘기는 수증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되겠어? 있을 점의 온도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을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이해하길 바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온도를 수평 이동했을 때, 평행 이동했을 때, 자, 포화가 되는 순간의 온도를 있을 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D라고 하는 불포화인 아이는 됐어. 있을 점까지 온도를 변화시키면 포화가 된다. 이해하죠? 자, 포화로 만드는 두 번째 방법. 수증기량을 더 늘리면 돼요. 됐어? 얘는 현재 수증기를 20밖에 안 가지고 있어서 불포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증기를 80 더 집어넣어서 100 만들면 포화가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요. 수증기를 더 공급한다는 얘기는 바다에서 물이 더 많이 증발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어? 그래서 요만큼이 바로 증발량을 얘기한다. 이만큼 더 증발시키면 돼요. 그럼 포화돼요.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면 거꾸로요. 2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 꼬맹아, 2점을 포화로 만드는 방법. 물론 온도를 높이거나 수증기량을 줄이면 되죠. 수증기를 줄인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에 있던 수증기들을 그래서 물방울로 만들어버리면 수증기량은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물방울 내는 걸 우리가 수증기를 뭐 시켜요? 응결시켜요. 응결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증기를 80g만큼 응결시키면 포화가 돼요. 이런 얘기 아니니? 됐어? 그래서 증발량, 응결량 해결하겠죠. 자, 근데요, 선생님, 저 지금 불포한데요. 자, 습도가 얼마예요? 이제 이런 얘기 하자. 너네가 일상생활에서 습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 어제, 오늘 습도 되게 높아요. 좀 전에 비도 왔어요.
되겠어?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습도는 사실은 상대 습도입니다. 거기에서 상대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맨날 습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상대 습도입니다. 자, 저 상대라는 단어 무슨 말이냐면 저 100원 있어요. 근데 재윤이는 1000원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저는 가난한 겁니다. 됐어? 근데 현서연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서윤이에 비해서 저는 엄청 부자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대적으로 부자인지 가난한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누굴 기준으로 쓰느냐에 따라 나의 값이 달라집니다. 맞아? 그러면 A점의 상대 습도가 얼마야? 를 얘기하려면 얘는 기준 누구랑 비교했을 때 라고 하는 거죠. 기준은 항상 걔가 포함되어 있는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되겠어? 그러면 A는 현재 온도가 10도니까 10도에서 포화 수증기량 얼마니? 10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니? 10이요. 그러면 난 몇 퍼센트? 100%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난 포화 상태예요. 알겠어? 라고 하는 상대 습도는 현재 온도의 포화 수중 기량과 비교한 나의 수중 기량이에요. 곱하기 100 이게 상대 습도를 얘기합니다. 항상 기준은 내가 속해 있는 온도의 포화 수중 기량입니다. 그 아이가 기준이에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 나 얼마나 수증기 많이 가지고 있어? 이걸로 비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10 불러요. A요. 얼마 분의 얼마? 아가들 안 불러. 뒤져. A 얼마? A 현재 포함해야 되는 수증기량 얼마 돼요? 얼마야? 10g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입니까? 10g.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나 얼마입니까? 100%예요. 이게 나의 상대 습도야. A. 되겠어? B 갈 거야. 불러. B가 몇 도입니까? 10도니까 10도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입니까? 10g입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입니까? 20g입니다. 곱하기 100. 나는 과하게 많이 가지고 있죠? 200%. 상대 습도가 100%보다 많으면 과포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해해? 다시 하자. 10 불러 이제. 얼마? 20 분의 20 곱하기 100. 그래서 얼마? 100%. 여러분 쓸데없는 계산한 거죠. 포화 상태인 모든 아이들은 상대 습도가 얼마라고요? 얼마라고요? 100%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자, 꼬맹아 D 하자. 불러. D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되겠어? 얘 몇 도야? 30도야. 그럼 30도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인데? 100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야? 그러니까요. 자, 100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겨우 20밖에 없네. 나 더럽게 가난하네. 얼마? 네, 20%. 불포화 상태는 상대 습도가 100보다 작은 애들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2 불러요. 얼마 분의? 20분의 100 곱하기 100. 그러니까 얘는 500% 열라 축축해요.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자, F 불러. 얼마 분의? 100분의 100 곱하기 100. 그래서 얘가 100%인 포화 상태.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현재 속해 있는 온도에서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 분의 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곱하기 100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내가 속해 있는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이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과 비교했을 때 나는 수증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걸로 내가 포화 상태인지 불포화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상대 습도라는 걸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자 빠른 속도로 해볼래요? 59페이지 1번부터 5번까지.
치유 다 했어? 질문. 일 번부터 5번까지 질문. 괜찮아요? 자, 근데 저 하나요. 자, 이 그래프 보고 계시죠? 자, 밀폐된 교실에서 난로를 켜다. 그래서 습도의 변화를 설명해라. 이게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였어요. 자, 밀폐된 교실에서 난로를 피웁니다. 이때 습도의 변화를 설명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김서연 말해. 습도는 올라가 내려가. 올라갈 것 같아요. 현서연 얘기해.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방재 내려갈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내려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꼬맹아 문제외도 잘 봐. 밀폐됐다는 얘기 왜 할까? 더 이상 그 안에 수증기 공급은 안 할 거야. 수증기량 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밀폐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물질의 출입이 없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 더 이상 수증기는 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현재 수증기량 그대로야 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거 보시면 되냐면 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가 C야 이런 느낌이야. 됐어. 현재 상태 C인데 더 이상 수증기를 공급하지 않으니까 20g 그대로 유지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온도를 높인대요. 난로를 피운다는 얘기는 온도를 상승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현재 C는요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상대 습도 구하셨어요. 현재 C는 20도이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 20인데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도 20이에요. 그래서 상대 습도가 얼마냐면 100%인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내가 자 밀폐된 교실 안에서 난로를 피우면 온도가 높아져서 C가 뭘로 바뀝니까? D로 변합니다. C점이 D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온도가 20도였다가 온도가 30도로 온도가 높아져요.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20이 아니고 100으로 바뀌는 거 있죠? 됐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그대로 20입니다.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요 온도를 높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대 속도는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었거든요. 근데 온도를 높이면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하는데 현재 수증기량은 일정하잖아요. 됐어? 그렇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낮아집니다. 되겠냐? 이걸 정확하게 원인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현재 수증기량은 일정하지만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감소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가 어떤 학교는 객관식으로 물어보고 어떤 학교는 서술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셔야 돼. 상대 습도를 물어봤으니까 상대 습도 공식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공식 안에서 조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됩니다. 됐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얼음이 들어있는 컵을 교실에 갖다 놨다 이 얘기입니다. 얼음이 들어있는 컵을 교실에 갖다 놨더니 됐어? 이 교실에서 얼음컵의 온도가 몇 도가 되니까요. 됐어? 얼음컵의 온도가 20도가 되니까 물방울이 밖에 맺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현재 교실의 온도는 30도였어요.
그렇다면 이 교실의 상대 습도는 얼마일까요? 됐어? 머리를 짜내봐. 해봐. 현재 교실의 온도는 30도고요. 거기다가 물컵을 얼음컵을 갖다 댔을 때 온도가 20도가 되니까 얼음컵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 그렇다면 이 교실의 상대 습도는 얼마니? 이런 얘기입니다. 기온이 30도, 현재 기온을 가르쳐주면 포화 수중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현재 기온이 30도라는 얘기는 포화 수중기량이 100이어야 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화 수중기량이 100g이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서 온도를 낮추다 됐어? 현재 수증기를 포화로 만드는 온도가 몇 도야? 20도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슬점이라는 건 현재 수증기를 포화로 만드는 순간의 온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순간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 현재 온도가 30도인 D를 얘기하는 거예요. D. 현재 온도는 30도지만 이슬점은 몇 도? 20도.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20밖에 안 되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이 온도를 우리가 이슬점이라고 하고요. 이슬점은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다 곱하기 100하니까 이 교실의 상대 습도는 20%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구나. 되겠죠?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으셔야 된다. 되겠니? 자, 그 다음 나는 사실은 상대 습도가 궁금했던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걸 통해서 오늘의 날씨 변화가 어때요? 이거 알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은 기상현상.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걸 통해서요. 오늘의 날씨는 맑아, 흐려 라고 하는 날씨를 결정하는 요소는 사실은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에 의해 날씨는 결정됩니다. 뭐냐면 기온 변화, 이슬점 변화, 그리고 습도 변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현재 날씨가 맑을 건지 흐릴 건지를 예측할 수도 있죠. 자,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여기 하루 동안의 시간 24시간이야 이런 얘기죠. 되겠어? 자, 여기가 12시간, 12시. 자, 그래서 0시, 12시, 24시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여기가 시간이야. 자, 그랬을 때요. Y축은 양인데요. 이 중에서요. 이 세 가지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그린 거야. 그랬더니 어떤 새끼가 이렇게 그리죠. 얘도 물가스 중에. 그래서 그리고 어떤 애는요. 얘와 정확하게 반대로 이렇게 그리죠. 이 새끼는 또 뭐야. 어떤 애는 밑에서 혼자 찌질하게 혼자 놀아. 이 새끼는 또 뭐야.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찾기 쉬운 게 기온입니다. 자,
기온은 낮 2, 3시가 제일 높아야 됩니다. 되겠어? 낮 2, 3시경에 가장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얘가 바로 아하 기억이 기온이구나. 됐어? 그리고 그 기온과 반대로 놀고 있는 게 누구냐면 습도입니다. 왜? 아까 밀폐된 교실에서 난로 피면 습도가 낮아진다 그랬죠? 기온과 습도는 반비례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온과 습도는 반비례 관계를 가져야 되고요. 밑에서 하루 동안 별 변화가 없는 게 바로 그 하루 동안의 수증기량 이슬점.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기억, 니은, 디귿을 바르게 연결하고 찾아라. 하시면 되죠. 자, 그랬을 때 이거 보고 날씨가 맑은지 흐린지 어떻게 알아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기온과 습도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기온과 습도 그래프가 저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뭔 차이냐면요. 이슬점은 의미가 없고 기온하고 습도 보시면 되는데 기온하고 습도 사이에 이 간격이 넓냐 아니면 좁냐. 이게 그날의 날씨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온과 습도 차이가 클수록 됐어? 이날은 맑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온과 습도 차이가 좁을수록 이날은 흐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온 분포가 별로 크지 않으면 습도 분포도 별로 크지 않아야 돼요. 되겠어? 자, 근데 왜 기온 변화가 별로 없어요? 구름 껴서 그래요. 구름 끼면 낮에도 햇빛이 잘 들어오지 못해서 기온이 잘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온의 변화가 적은 날이 구름길 흐린 날이에요. 그래서 습도 변화도 적어요. 되겠어? 그래서 이 간격 보고 맑다 흐리다를 판별하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59페이지입니다. 하십시오. 59페이지가 아니고 61페이지죠. 61페이지 하시면 돼요.
수정까지 완성. 자, 채점 끝나셨죠? 질문할 거. 괜찮아? 할만해? 오케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하셔야 되는 마지막 페이지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62페이지겠죠? 자, 62페이지 공기형 그룹을 만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다에서 물이 증발을 할 때 무한대로 증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만큼 포함합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증발하고 이게 공기의 대류에 의해서 올라가서 얘가 이슬점보다 온도가 낮아지는 순간부터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면 구름이 생겨. 근데 어떤 구름? 이 얘기예요. 되겠어? 이제 여기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구름이 생기는데요. 구름의 생성 과정을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닷물이 증발을 하면 그래서 그 자체가 바로 구름이 생겨? 그건 아니죠. 바닷물이 증발을 하면 얘는 공기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기가 상승합니다. 자, 공기가 상승하는데 그 상승하는 공기를 수증기가 타고 가는 건데요. 보면 다시 생각해봐. 얘가 수증기라고 치자. 처음에 올라가기 전에 수증기의 크기 이만해요. 자, 그럼 왜 크게 안 변해? 를 생각해보면 우리 몸의 크기가 지금 이 순간에 변하지 않죠. 왜일까요? 자, 모든 물체가요. 모양이 일정하고 크기가 일정한 이유는요. 사실은 지구는 밖에서 누르는 공기 기압을 받아요. 이 크기가 엄청나게 셉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지 엄청나게 센 공기의 압력이 물체를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호떡처럼 찌부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눌려? 그건 물체들도 안에서 밖으로 미는 힘이 있어요. 그걸 내부에서 작용하는 압력이다. 내부압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속에도 내부압이 있죠. 자, 이렇게 밖에서 누르는 기압과 안에서 미는 내부압이 있는데 이 크기가 같아서 이 힘의 크기가 같아서 더 이상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는 상태예요. 근데 공기가 이런 수증기를 밀고 갑자기 확 올라가면 이 중에서 뭐가 바뀔까요? 하늘로 올라가면 뭐가 바뀔까요? 기압이 급격히 낮아진다. 아까 배웠어요. 높이와 압력 반비례한다. 그래서 기압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급격히 낮아지면 아까는 기압과 내부압의 크기가 100배 같았어. 근데 3위로 올라가니까 기압의 크기가 100이 아니고 10으로 줄었어. 그래도 내부압은 여전히 100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에서 밖으로 미는 힘이 커지니까 이 수증기가 갑자기 확 커집니다. 밀고 나옵니다. 그래서 라고 하면 공기가 상승하면 이하 이는 부피가 커집니다. 하늘로 올라가면 무조건 기압은 낮아져야죠. 그러니까 부피는 무조건 커집니다. 예외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피가 확 하고 커질 때, 그래서 그냥 부피가 커지는 게 아니고요. 기압이 낮아지니까 그냥 부피가 커져요? 아니죠. 밖에서 미는 힘 때문에 커지는 거죠. 안에서 미는 힘 때문에. 그러면 안에서는요, 힘을 주고 밀고 나왔네? 뭐 했게? 아, 네, 아직 안 배웠구나. 힘을 줘서 밀고 나왔어요. 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했다는 얘기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 열 에너지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수증기의 부피가 확 하고 커질 때 지가 가지고 있는 열을 씁니다. 그러니까 열을 쓰는 만큼 점점 온도는 뭐해지니? 낮아져. 얘가 부피를 밀고 나오면서 온도가 1도 1도씩 계속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수증기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수증기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데 어디까지 낮아질까요? 이슬점까지 낮아지면 그때부터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온도가 낮아져서 이슬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수증기가 응결해서 뭐가 생긴다? 구름 생겨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구름이 생기는 과정은요. 공기 상승, 부피 팽창, 온도 하강, 이슬점 도달, 구름 생성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공기만 상승시키면 연쇄적으로 드르륵 일어납니다. 공기를 상승시키면 연쇄적으로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래서 공기를 상승시키면 그것 때문에 압력이 낮아져서 부피가 커지고 부피가 커지면서 온도가 낮아져서 구름이 생기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 과정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공기가 상승해서 압력이 낮아지며 구름이 생기는지 실험해야죠. 됐어?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름이 생기는 경우를 실험합니다. 둥근 바다 플라스크가 있어요. 얘야. 거기에 따뜻한 물을 살짝 집어넣고 흔들어. 그러면 흔들 때 마찰에 의해서 열을 받아서 물이 증발해요.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따뜻한 수증기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밀폐시켜서 여기에다가 공기 펌프 또는 피스톤을 연결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공기 펌프 또는 피스톤을 연결을 해서요. 피스톤을 주사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해요. 자, 그래놓고 너 여기 있어. 느껴봐. 너 여기 있다. 여기 있어. 너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내가 갑자기 피스톤을 확 뭐 하는 거니? 밀 때. 피스톤을 갑자기 확 밀어요. 그러면 여기 있던 공기가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네 머리를 누르는 압력이 뭐해질까? 세지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밀 때는요. 압력이 높아져. 구름 생길까 안 생길까? 구름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깁니다. 압력이 생기려면 기압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 밀었더니 구름이 안 생겨. 여기가 그냥 맑아져. 그랬다가 내가 거꾸로 이번에는 확 당깁니다. 당기게 되면 여기 있던 공기가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럼 내 머리를 누르는 기압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압력이 낮아지는 순간 이 수증기를 누르고 있는 압력도 같이 낮아지죠. 그러면 수증기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져서 물방울이 생깁니다. 되겠어? 근데 이 짓을 확 이거 해봤자 구름이 생기는 게 잘 안 보여. 왜? 물방울이 생겨도 물방울이 너무 작아. 그래서 물방울이 생겼지만 너무 작아서 내 눈에는 물방울이 있는지가 잘 안 보여. 그러면 이 작은 물방울들을 달라붙게 해서 큰 물방울이 되면 그제서야 내 눈에 보이겠지. 그러면 생긴 물방울을 잘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응결핵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아이를 집어넣어야 돼. 그게 바로 공기 중에 있는 먼지들입니다. 그
먼지들의 역할을 하려고 여기다가 향연기 같은 거 집어넣고 이실험을 해요. 향연기 같은 거 집어넣으면 물방울들이 향연기 주변으로 와서 다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큰 물방울이 돼서 내 눈에 이 안이 뿌옇게 그려졌다는 게 확인됩니다. 알겠어? 이겁니다. 자, 그래서 구름이라는 게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압력이 낮아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구름이 생기는 경우는 언제야? 라고 하면 그래서 압력만 낮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바람이 막 공기가 오다가 아주 높은 산을 만나. 그러면 공기가요. 그래서 산을 뚫을 수는 없으니까 산을 타고 올라가야 되죠. 그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공기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 정상쯤 오면 올라가던 공기 속에 수증기에 의해서 구름이 생겨요. 되겠어? 그래서 구름이 생기는 첫 번째 경우는 공기가 산을 타고 뭐 할 때? 올라갈 때 그래. 근데 학교에서는 여러분들 낚시질을 하려고 산을 타고 내려올 때 이렇게 쓰면 병신입니다. 틀린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자, 구름이 생기는 경우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뭐 할 때? 만날 때 그래 이거야.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왜 구름 생겨요? 당연하죠.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 중에 누가 무겁다 그랬어? 찬 공기가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고요. 반드시 가벼운 더운 공기를 밀어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더운 공기에서 구름이 생겨요. 알겠어?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더운 공기가 올라가면서 구름 생기는 거구나. 학교에서는 여러분들 낚시질 하려고 찬 공기가 올라가. 이 지랄하면 틀린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났다는 얘기는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떻게 가까이 있어요? 그건 바로 지표면 불균등 가열대. 자, 해가 쨍쨍 내려지는데요. 한쪽은 육지고 한쪽은 바다야. 그럼 물과 모래 중에 비율은? 모래가 비율이 작죠. 그래서 조금만 햇빛을 받아도 온도가 쭉쭉 올라가죠, 이 새끼야. 물은 비율이 크죠. 온도가 잘 안 변하죠. 그래서 똑같이 시간이 지나도 여기는 온도가 50도인데 여기는 25도네. 그러면은 그 열표형 때문에 모래 위에 있는 공기도 50도, 바다 위에 있는 공기는 25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표면의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똑같은 햇빛을 주더라도 어느 쪽은 뜨거운 공기, 어느 쪽은 찬 공기가 만들어져요. 되겠어? 그래서 지표면을 불균등하게 가열하면 구름 생긴다. 이걸 학교에서는 균동가열 이렇게 쓰죠. 그럼 틀렸어요. 이렇게 하셔야죠. 되겠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구름이 생기는 과정은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기압이 낮아져야 되니까 저기압 중심에서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게 구름이 생기는 네 가지 경우입니다. 당연히 저기에서 우리 보기는 오지선다형이니까 이거 말고 하나 더 넣겠죠. 그럼 잘못된 거 찾으시면 되죠. 됐어? 그래서 구름이 생기는 5가지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넣어.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구름이 생겨요. 자, 생겼다고 칠게요. 자, 그랬을 때 구름의 종류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저위도 지방이 열대지방이야. 적도 있는. 자, 거기에서 공기가 올라가면서 수증기가 물방울 돼서 구름이 생기기 시작했어. 좋았어.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진다 그랬는데 아무리 추워도 열대지방은 온도가 영하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온통 물방울로만 되어 있는 구름이에요. 됐어. 근데 이 물방울들이 작아서 안 떨어져요. 얘가 받는 중력보다 중력과 부력의 크기가 같아서 그냥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이 작은 물방울에 또 작은 물방울들이 이 안에서 지네들끼리 달라붙습니다. 물끼리는 서로 당기는 응집력이 강해서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얘가 열나 커지죠? 그러면 더 이상 중력이 부력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두둑 떨어지는 비가 옵니다. 됐어? 이렇게 작은 물방울과
작은 물방울이 만나서 큰 물방울이 돼서 비로 떨어지는 열대지방의 구름을 우리가 병합설이라고 한다. 그래서 구름 중에서 첫 번째 비를 만들 때 열대지방의 구름은 병합설에 의해서 비를 만들어요. 근데 열대지방이 아닌 한대지방이요? 라고 하면 우리도 60에서 90도 부근인 고위도 지방은 됐니? 자, 저렇게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이라는 물방울을 만들었는데요. 열나 추우니까 조금만 위로 올라가도 온도가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온도 0도 그리고 여기가 영하 40도 이렇게 온도가 급격히 뚝뚝뚝뚝 떨어지죠. 근데 신기한 거 아세요? 0도보다 온도가 아래쪽은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물방울 있는 거 맞죠? 근데 골 때리게 0도부터 40도까지도 물방울이 있습니다. 왜? 하늘 위로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져서 어능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얼지 않은 물방울이 생겨요. 그 얼지 않은 물방울을 과하게 차가운 물방울이다 과냉각수 이렇게 부릅니다. 과냉각수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얼어있는 얼음 빈정도 같이 있는 이상한 구조를 띱니다. 그리고 영하 40도 이상부터는 이제 관행각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빈정만 있습니다. 요런 구조야. 요런 구조야. 그래서 한대지방의 구름은요. 이렇게 세 가지 층상 구조를 가져요. 그 중에서 비는 여기서만 만들어집니다. 가운데서만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지금은 너무 작아서 가벼우니까 떠 있겠죠. 무거워져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누구랑 누가 달라붙을까? 물방울이 빈정에 달라붙어서 얼어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 작은 물방울이 증발합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작은 물방울이 증발해서 수증기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수증기가 작은 빈정에 달라붙어서 승화됩니다. 얼어버려요. 수증기가 얼어 승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큰 빈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빈정이 돼서 커져서 더 이상 떠 있을 수 없으니까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따뜻해지죠. 됐어? 그러면 이 새끼가 뭐합니까? 녹아요. 그래서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한대지방은 무조건 시작은 눈으로 하는 겁니다. 됐어? 그게 떨어지다 녹아서 비가 되는 거지. 거꾸로요. 비가 내리다 얼어서 얼음 됐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있을 수 없죠. 왜? 대륙권에서는 밑으로 갈수록 온도가 뭐해지니까? 높아지니까. 밑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얼었어?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빈정의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비를 만드는 한대지방의 구름을 우리가 빈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름은 두 종류가 있어요. 병합설로 설명할 수 있는 구름과 빈정설로 설명할 수 있는 구름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병합설의 구조를 띱니다. 겨울에는 빈정설의 구조를 띱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똑같이 내 눈에는 비처럼 보이지만 열대지방의 비는 물방울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병합설의 비예요. 근데 한대지방의 비는 얼음이 녹아서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 비를 찬비, 이 비를 따뜻한 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돼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마지막 페이지 풀죠. 63페이지입니다.
자, 질문. 괜찮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문제를 못 풀어